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전망에 방산주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할 것이란 발언에 방산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현행 GDP의 2%인 목표치를 5%로 올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은 있지만 나토 수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수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액이 실현될 경우 75% 이상의 국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유럽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방산주들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6.48% 상승한 88만 7천 원에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도 각각 3.37%와 2.27%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발 수혜 기대감과 실적 개선 흐름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이후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 발주 물량이 국내 조선사로 돌려지고 있다는 소식에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인도 등 다양한 호재들이 국내 조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하면서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주가 관세 수혜주로 부각돼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8.28% 상승한 16,350원의 장을 마쳤고 국내 조선주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카카오그룹의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카카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의 AI 관련 공약을 두고 관심이 모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후보의 한국형 챗GPT 모두의 AI 공약에 카카오의 언어 모델 카라나가 적합할 것이란 전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모멘텀성 투자는 매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카카오의 주가는 5% 오른 49,950원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11.99% 오른 35,950원에 마감했습니다. S-오일이 정제 마진 강세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오일이 5년 내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 중이고 중장기적 정제 마진 강세 등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 5,700억 원에서 내년 1조 5천억 원으로 163%가 대폭 증액할 것이라며 정유업종은 유가와 경기로 결정되는데 최근 5년이 대부분 유가나 경기의 저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제 설비의 순증설은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해 S-오일에도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S-오일의 주가는 5.41% 상승한 5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상승분을 뒤로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 지수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2,642선을 터치를 했고요. 이후에 오후장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2,637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은요. 오전장이 역시나 좀 더 강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탄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 결국 오후장 마감 들어서는 말아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0.25% 상승한 727선에서 마감 형성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강했습니다. 750억 원 이상 팔아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장중에 매수 포지션으로 좀 변경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냈던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900억 원 팔아내면서 오늘 지수의 약보합권에 머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같이 체크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로 포지션이 조금 전환을 하면서 계속 포지션이 오락가락했던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14억 원 담아냈고요. 오늘 코스닥 강보합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여러 종목들이 있었죠. 같이 한번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산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또 기대감이 붙었던 모습인데요. 나토에서 국방비 증액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여러 기대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GDP 2%인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대로 5%로 올려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왔고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구성안에 따르면은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는 3.5% 그리고 안보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간접비에는 1.5% 정도 지출하겠다라는 구성안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점검은 다음 달 5일 벨기에에서 진행이 되고요. 나토 회원국들이 참여를 해서 최종 의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우선 오늘은 기대감이 붙었는데 이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로템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TP를 17만 원 제시를 했고요. 또 이 DB증권 측에서는 LIG 넥스원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 주가도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하나 같은 경우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16%대 강세 흐름으로 오늘 마감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6%대 강세, 또 휴니드 5%, 현대로템 3%. 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을 했죠. 이후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 오늘 리포트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2.7%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44만 5천 원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의사 그리고 변호사가 생기면 어떨까요? 이 대선을 앞두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여러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이 AI 홈닥터입니다. 홈닥터 조금 말이 어색하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비대면 진료에 해당이 됩니다.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도입이 됐죠. 이때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시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AI 활용도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이 디테일은 조금 달라도 비대면 진료에 찬성을 하면서 법제화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이 3명의 대선 공약집에 모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민주당 측에서 AI 투자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100조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뭐 제도적으로나 법제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지 이 부분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먼저 케어랩스 같은 경우 오늘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흐름은 약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인성정보 1%대, 비투컴퓨터, 유비케어까지도 오늘 빨간불 켰던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금 흐름은 약했지만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종목과 전략들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하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해 보시고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진단해보고 내일장 전략 챙겨주실 분이죠. 김태훈 파트너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보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뭐랄까 갈 길을 잃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로 눈치만 보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많은 면에서 디커플링 된 시장이고 또 우리나라는 6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 이후에 곧바로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도 새로운 그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향후 우리 시장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모멘텀이 돼주고 있고 다만 트럼프가 또 관세를 갖고 문제를 걸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담아 가신다면 충분히 올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김태훈 파트너님이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종목들까지 공개를 하시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이슈들도 몇 개 가져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토 군비 지출 확대에 후끈 달아오른 방산주. 오늘도 방산주들 강했습니다. 어제 현대 로템이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오늘 LIG 넥스원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남아있나 이거 되게 궁금한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21세기 들어서 무기를 개발을 한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산 기계, 그러니까 방산 무기들은 대부분 경쟁자들이 만든 20세기 때 만들어진 기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무기의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싸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크호스가 된 것이고 작년에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체 수출액이 전 세계로 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방산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신생 국가들이면서 또 신생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며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또 시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 나온 것 중에 유럽 쪽에서 이 무기에 대한 부분, 특히 유럽이 GDP 대비해서 5%나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럽 내, EU권 내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즉 EU권 내에 있어서 생산업체를 갖고 있고 EU의 유럽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그 EU권 내에 늘어난 GDP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 2단계 수출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2단계 수출을 할 때 폴란드 기업들, 즉 폴란드의 방산업체와 협력을 갖고 폴란드에서 우리 그 CKD 형태, SKD 형태의 우리가 모듈과 부품을 보내주면 이 폴란드 기업이 그걸 받아서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의 협업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유럽에서 늘어난 그 군비를 우리가 받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그 방산 쪽 테마주에서는 크게 한 2가지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아나운서 갔다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근데 또 이번 주에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이 이 캐나다 방산 전시회에 또 참여를 해서 뭐 통합 솔루션도 선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나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일단 5월 달 되면 세계적으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럴 때 세계적인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있는 이 방산 전시회는 북미 쪽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칸색 2025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HD 현대그룹과 또 그 하나 오션이 또 참여를 합니다. 이거 말 뜻은 우리나라의 양대 방산업체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부스를 아주 크게 갖고 가면서 경쟁자로 같은 옆에 부스에 서로 이제 이 부스를 차리고 각자의 무기들을 전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군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 캐나다의 그 잠수함인가요? 이쪽 분야에서 그 몇십 조 원짜리 그 아주 큰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에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 오션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런 전시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마덱스 2025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도 또 경쟁자인 HD 현대그룹과 또 하나 오션이 똑같이 부스를 차려서 바로 옆에 차려놓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주말 사이에 KTX 타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전시회에는 우리가 가장 최첨단 무기들, 특히 이 한국형 구축함과 또 잠수함 이런 부분들을 모형으로 전시해놓고 또 이러한 그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해서 좋은 교육도 되실 겁니다. 방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기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만한 이런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파트너님이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까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경신한 한화 그리고 웨이비스까지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뭐 질화 관련해서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두 종목 하나와 웨이비스입니다.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웨이비스도 질화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두 종목 어떻게 조금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지주회사입니다. 이 하나의 자회사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솔루션도 있고 하나 시스템도 있고 또 하나 명판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갖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자회사로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러한 수익들이 모두 모여서 지주회사인 한화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잘 나가면 한화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 자회사인 하나 오션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화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이 그 아들들 삼형제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이제 최대주주의 이 경영권 승계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화에 대한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한화를 좀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이 주식 가치를 주주환원 같은 것도 활용하면서 주가를 다시 부양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지금 6만 원대가 또 다분히 싸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라는 게 그 똑똑한 자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이 고스란히 지주회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똑똑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지금 한참 크고 있는 한화 오션도 손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화의 기업 가치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요번에 캐나다군에게 또 그러니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군도 현대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여기에 좀 이 K9을 쇼핑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웨이비스가 있습니다. 웨이비스는 이 업체는 질화 관련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하면 좀 어렵긴 하죠. 즉, 이 질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반도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안티드론에 들어가는 이런 그 RF,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인데 이 수요가 요번에 뭐 러우 전쟁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드론을 잡는데 이 반도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얼마 전에 그 요즘 문제가 있던 파키스탄과 그 인도의 전쟁 사이에서 인도군이 이 웨이비스에게 주문을 해서 이러한 반도체를 사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웨이비스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웨이비스는 말 그대로 이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기술력 자체가 기술 장벽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회사는 새롭게 기업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이 방위 산업에서 이런 드론에 대한 안티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가치가 새롭게 발견이 된 것이죠. 네, 6만 원도 아직 저렴하다라는 한화랑 또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좀 재발견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파트너님은 원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물론 한화입니다. 항상 대장주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화는 지주회사라는 것과 또 무엇보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자회사들이 똑똑한 자회사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오너드 일가들을 위해서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는 자기 주가를, 자기 기업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앞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뭐 시장의 조방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조선과 방산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오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 같은 경우 아직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 재확산 위기, AI 홈닥터가 대안될까? 네, 사실 이 AI 홈닥터 다른 이야기로 보면은 비대면 원격 진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쪽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법이 바뀌어야만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한번 이걸 경험해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우리 그 일반 환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구매하는 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입으로 법적으로 이제 도입이 안 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의사라는 그 이익 집단과 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이 비대면 그 진료에 대한 법이 바뀌면 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여름과 겨울에 계절성을 띠면서 유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름에 또 예고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그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이런 기업들의 솔루션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7월 달이 되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초고연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경우 이제 초고연령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비대면 진료가 필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조속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를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네, 사실 AI 홈닥터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제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조금 시세를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종목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가져와 주셨는데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직접 출시하기도 했었죠. 또 유비케어 같은 경우 의료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격 진료하면은 떠오르는 두 종목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진단해 볼까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전자의료 차트로 해서 시작을 하는 회사들인데요.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의료정보 시스템 원격 그 진료 공급 1위 업체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뭐 녹십자 케어의 자회사면서 녹십자하면 유명한 우리나라 제약사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모두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 실제로 병의원들을 자신의 뭐라 할까요? 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안 통과돼서 이 두 회사 모두 레디를 준비는 해놓고 돈은 못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 모두 특히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국내는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시장에서 이 비대면 관련된 법이 언제 바뀐다라는 뉴스와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이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될 겁니다. 네, AI 홈닥터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가 조금 잘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우리 파트너님은 어떤 걸로 애프터픽 꼽아주실까요? 이번에는 유비케어입니다. 왜냐하면 GC라고 해서 그린크로스 해가지고 녹십자를 모회사로 두고 있고 그래서 병의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 약국들 체인점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자회사인 이 미소몰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약품을 유통하는 그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매출이 꽤 짭짤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유비케어가 1분기에도 흑자를 냈다는 건 2분기에도 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혜택은 어떻게 보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 유통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 유비케어는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국회에서 법이 언제 바뀌는지 이 부분을 잘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비케어는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부분, 뭐 재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태훈 파트너님은 유비케어 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가 전략 챙겨주시고 또 이런 종목도 발굴해주시는 공부방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은 조금 미지근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대 하락세,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인차전지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방산 흐름 좋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는 안 좋았고 제약바이오는 좋았다라고 코스닥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3%대 강세, 펩트론도 빨간불 켰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3%에서 4%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인도가 204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자국 선박 비율을 5%대에서 2047년까지 69%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는 자국 내 건조를 추진하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HD현대중공업은 코친조선소와 합작조선소 설립을 검토 중이며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투자 및 기술 이전 협상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엔진 등으로 연간 수조 원 수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은 3조 원, 한화엔진은 1조 1천억 원, HD현대마린엔진은 1,584억 원을 수출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찾아왔죠. 오늘은 M&A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M&A를 뭐 한마디 말로 딱 줄인다면 기업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이 기업을 새로 경영권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A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M&A를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이 교체되는 것이고 이거는 새로운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를 새롭게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하던 사업에서 더 나은 외부 기업의 협력을 받아서 더 나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고 뭔가 성장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금 시즌, 지금 얼마 안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결산법인들이 이 실적을 내놓은 그 감사 보고서를 내놨을 때 이때가 이 지금 상장사들이 가장 투명하게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실적들이나 그런 것을 다 숫자로 꺼내놓는 때죠. 이럴 때 딜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자신들이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키워가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키워가기보다는 기존에 그 마켓에서 잘하고 있는 마켓 플레이어를 단번에
큰 돈을 들여 사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많은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투자되는 자원도 줄일 수 있어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때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간의 적대적 M&A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이 재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기업가 경신도 많이 퇴색되고 그러다 보니 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에서 적대적 M&A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 경기 침체 속에서 한계 기업들 중에 말 그대로 폐각회사라고 그래서 상장만 돼 있고 실적은 형편없이 적자를 보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코스닥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도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엑시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M&A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사냥꾼들의 머니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액주주들이 이런 소액주주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M&A가 이런 소액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발견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대기업의 적대적 M&A를 우리 투자자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진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그룹 오너일가가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고려아연 경영 이 M&A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뭐 이 동업자 관계라고는 하지만 이게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 이런 그 생각이 좀 많이 옅어졌고 그래서 영풍그룹이 확실히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십을 발동하겠다 했는데 이 고려아연의 경영진들 원래 대를 이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이쪽 경영진들이 반발한 것이죠. 결국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MBK라는 사모펀드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진칼에 대해서 M&A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보다도 그 이전에 오너일 간의 분란이 일어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그 주주연합이 대한항공의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 한진칼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 간의 경영권 갈등은 결국은 지분 대결로 갑니다. 누구든 50%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있는 쪽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때 동원된 자금이 양쪽 합쳐서 약 7조 원의 돈이 동원이 됐습니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동원이 된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커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하지만 이러한 지분 대결을 할 때 무리하게 돈을 외부 자금을 끌어올 경우에는 그런 자금이 결국은 승자의 저주를 가져오죠. 예전에 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그룹이 결국은 아시아나항공까지 내놓으면서 결국 뭐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30대 재벌에서 벗어났죠. 그렇게 몰락을 하는 승자의 저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간의 M&A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지분 대결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질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드리지만 그만큼 예전에 이런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한국증시의 M&A의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할 때 이 M&A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문어발 확장이라고 해서 이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육성해주는 쪽에서 이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문어발 확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적대적 M&A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냥꾼의 한계 기업 사냥 같은 경우 머니게임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가주에서 이런 것들이 M&A가 됐을 때는 주가가 단번에 뭐 3일 연속 상한가를 쳐서 10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 그런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업 사냥꾼들, 즉 저가주이면서 적자를 기업을 하고 있고 한계 기업으로 있는 이런 기업들의 M&A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M&A라는 건 기업 가치의 재발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머니게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A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이슈죠. 다만 너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접근하는 방법들, 전략들 우리 또 김태훈 파트너님이 이제 짚어주실 테니까요.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뜹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공략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요번에 좀 말씀드릴 종목은 요 근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한진칼인데요. 대한항공의 모회사이면서 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런데 이 한진칼은 항상 이 적대적 M&A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이 오너일가의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한진칼을 이제 만들면서 이 최대주 오너일가가 돈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지분을 20% 정도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 대신에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델타항공이 이 태평양 노선에서 동맹 기업으로서 미국 기업인데 미국 항공사인데 여기가 한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 지분을 통해서 약 45%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이게 경영권이 안정하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산업은행도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항공도 미국의 민간유 기업입니다. 이 2만 원대 투자를 했는데 지금 13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면 이게 벌써 500% 이상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현금화해야만 델타항공도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델타항공의 주주들이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대한항공 이 한진칼에 돈이 묶여 있는 걸 그것도 몇 년 동안 묶여 있다는 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쪽, 그 불만을 제기하는 쪽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 배당으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쪽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의 경영권은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죠. 그리고 조은태 회장 쪽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자기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지분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그 2대 주주로 할 수 있는 이 호반건설이 적대적 M&A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은 요번에 이제 그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단 한 주만 변경이 되더라도 공시하게 되는,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 5% 룰에 따라서 요번에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8.5%를 넘었다고 공시한 그 호반건설의 이 공시가 이 조원태 회장 일가 쪽에게는 굉장히 화들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대 지분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8.5%라는 2대 주주가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것도 호반건설은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대적 M&A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반건설은 이번에 18.5%까지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면서 올해 안으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늘리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적대적 M&A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우군이라고 이 호반건설에게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라이벌이보다는 하여튼 그 껄끄러운 척을 쥐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게 LS그룹이죠. LS그룹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 쪽에서 손을 벌렸습니다. 같은 적을 두고 있으니 손을 잡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이 LS그룹에 대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해주면서 자금 지원을 했고 이 자금은 고스란히 한진칼 지분을 이 LS그룹이 인수하는 그런 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S그룹과 조원태 회장 쪽 이쪽이 손을 잡고 이 호반건설이 공격자 형태가 돼서 이런 그 대한항공 쪽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분 대결에 들어갈 경우 이게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3천 원을 제가 제시해드렸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버려서 한 14만 원 정도 높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오랫동안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M&A가 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ODM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로 큰 게 바로 북미 쪽,
북미 쪽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이런 ODM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납품한 게 굉장히 큰 수익을 냈고 성장을 해주는 견인차가 되었는데 이 미국 쪽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주가 많이 줄면서 실적이 많이 나빠졌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오너 일가인 배은철 회장 일가가 회사를 팔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매각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450억을 투자해주고 이 배은철 회장 일가의 지분 20%를 떠오르는데 1,400억을 투자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은 1,400억이죠. 그러면 나머지 1,400억 정도 되는 돈이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450억은 설비 투자에 사용되고 1,000억은 다른 타법인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를 인수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특이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자로 나온 그 어센티 그 EP 이쪽은 이 인수하는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의 신세계 그룹이 일부 투자를 할 것처럼 검토를 하겠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센트 에퀴티 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 기업 가치를 키워서 파는 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이 궁극적으로 CNC 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38,000원 매수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6만 원 좀 높이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충분히 CNC 인터는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경영권이 바뀌면서 주가 오를 만한 기업 가치를 올릴 만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CNC 인터를 봐주시고 세 번째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진칼과 CNC 인터내셔널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전략들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다.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이 여러 정보들과 함께 전략들 잘 챙겨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우리 또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세 번째 종목은 HMM.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일하지는 않죠. 1위의 국적 해운사입니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현금을 지금 약 한 15조 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현금이 풍부한 회사이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 회사는 컨테이너선 위주이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그게 오르면 이 회사의 주가도 오릅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내려가면 이 회사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컨테이너선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라야 자기들이 수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MM은 한국산업은행과 또 한국해운공사가 최대주로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둘이 합쳐서 한 7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해야만 민간에서 매각을 해야만 이 회사가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민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HMM은 항상 이 매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영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회사의 그 몸값이 이미 10조 원 이상을 줘야만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인수자가 나오지 않죠. 그렇다고 외국계에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큼 큰 해운사를 키우는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에게는 팔지 않을 겁니다. 국내 기업 중에 아마 5대 그룹 정도는 돼야 인수할 테고 아까 말씀했던 호반건설 정도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만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HMM 같은 경우 매수가 2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손절가는 21,000원이지만 목표가 3만 원 기업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잘 보시면 충분히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면서 HMM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운주 HMM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에 세 종목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들 저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방에서 공부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이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 또 세심하게 챙겨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또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김태우 파트너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4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